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과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학업 역량을 보는지, 그리고 또 중3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도입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나머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고등학교 보통 교과목에서 기초 과목에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용어가 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기하라는 과목이 진로 선택으로 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확률과 통계까지 수업을 듣게 되고, 미적분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일반 선택에서 영어도 진로 영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리도 보면 한국 지리와 세계 지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행 지리라는 게 들어있고요. 또 음악, 미술 이런 쪽은 또 나머지 전문 교과나 또 진로 선택에도 이렇게 다양한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만약에 우리 학생이 고3이 됐을 때 각 대학에 지원했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학업 역량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또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도 본다는 겁니다. 과목별 이수자 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어떤 과목 A라는 과목은 20명이 선택했고 B라는 과목은 200명이 선택했다는 거죠. 당연히 내신은 20명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한 아이가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하겠죠. 그러면 이런 분리를 감수하고 20명이 듣는 과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바로 아까 전공 적합성입니다. 자기 전공에 꼭 필요한 과목은 이런 걸 분리하고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원 전공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지원 전공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 과목 얼마나 되는가, 지원 전공과 관련해서 선택한 수강 과목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뒤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전공 관련돼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같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자신의 경험과 지원 전공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서울대가 제시하는 교과 이수 기준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진로 희망에 따라서 과학 2 과목 이수를 권장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공계나 혹은 의학이나 약학계, 간호계를 갈 것 같으면 당연히 아까 말한 생명과학 2라거나 또 화학 2를 들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형 1과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이 조건에서 2개 이상을 충족하면 1점을 가산점을 주고요. 정시에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 2에서 2개를 충족하면 2점을 준다는 거죠. 수학은 똑같습니다. 그 나머지 과학과 사회를 보면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한 친구에게 당연히 가산점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이건 지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스트도 수학이나 과학이나 나머지 과목들에서 선택을 많이 한 친구에게 가산점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자, 홍대 미대를 갈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미술에 가는 교과를 당연히 한 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되겠죠. 진로 선택 과목에서 미술 창작이나 미술 감상과 비평을 듣든지, 아니면 전문 교과에서 미술 이론이나 미술사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가게 되는데, 만약에 A 여고를 들어갔으면 이런 특히 예체능이라거나 좀 남이 선택하지 않는 과목들은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가 강좌가 개설되기 어렵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각 거점 학교를 정하고 가까이 있는 학교끼리 모아서 그룹핑을 해서 토요일이나 방과 후에 수업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 백지나 저 멀리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격 수업 혹은 이런 온라인 강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선택 과목을 택할 때 가장 좀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뭔가 물어보면, 어른들은 당연히 희망하는 대학 전공이나 진로와 연결되는 과목이라 하겠지만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재밌을 것 같은 과목, 또 아니면 학업 부담이 좀 적어 보이는 과목, 상대적으로 공부하기가 수월해 보이는 과목, 그 다음 수강생 숫자가 많으니까 내신밖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 수능 출제 과목에 연결한다거나 또 친구들 함께 들을 수 있는 과목, 이렇게 택하는 학생도 오히려 많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위계학습입니다.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 1과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에서 선택 과목이지만 진로 선택해서 기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경제 수학도 있죠. 그럼 내가 수학 1을 하지 않고 수학 2를 할 수 없을 거고요. 또 확률과 통계가 필요한 대부분이 문과 쪽도 확률과 통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제와 경영 쪽에는 필요하겠죠. 또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계 수학 계통들을 좀 보면 좋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심화 수학 이렇게 1과 2로 나누어지죠. 그 다음에 좀 전공 그 선택을 빠르게 하는 건 좋은데 학생들이 너무 이게 협소하게 이렇게 그 선택 과목을 정하면 좀 불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전공이 필요한 과목으로 선택 과목을 제한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수학 지식은 자연공학, 의학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나 경영에도 포함될 것이고 사회과학에도 당연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화학과 물리는 적절하게 결합이 되고요. 또 보건이나 의료, 또 의과대학 갈 친구들은 당연히 또 생명과학과 화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연과학의 경우에도 연구자 되는 길이 많으므로 기본적으로 대학을 들어갔을 때 나는 자연과학이니까 영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영어로 된 원서나 또 이런 또 발표할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 엔진처럼 이과 쪽은 뭐 수학과 과학, 문과 쪽은 뭐 영어와 국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문이과 통합이 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과목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소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통합형 인적 이렇게 멀티플레이라는 거죠. 한쪽 분야만 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고루 기초 역량을 갖춘 이런 친구들을 인재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학생이 이제 만약에 같은 전공이라도 한국사를 전공한다 해도 개인적 지향점에 따라서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서 국사학과나 한국사나 뭐 동아시아 세계사를 비교해서 본다 하지만 경제학 이론을 한국사에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사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 경제 수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수학과 진로 선택 과목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의 철학사를 연구하고 싶다. 그럼 한국사와 윤리와 사상, 그 다음 지리학을 활용한 한국사를 연구하고 싶다. 한국사와 한국지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심리학도 단순하게 우리가 뭐 마음의 심독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심리학도 분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육심리나 상담심리나 여러가지 심리, 또 가족 상담이나 심리학 분야도 굉장히 방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면 학생들은 전공하고자 하는 그 학과, 내가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어떻게 과목이 구성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면 기하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2차 곡선이나 평면 벡터나 공간 도면과 공간 좌표가 있다 했을 때 이게 실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게 오늘 위성 안테나나 자동차 전조등이나 망원경 같은 경우 2차 곡선지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 벡터는 어떤 물질적인 힘이나 속도 등 그 방향 크기를 표시해야 되니까 활용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공간 도형의 개념.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이 과목과 지금 내가 고등학교 때 선택한 어떤 연결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과목 선택의 사례입니다. 인문계열 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는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이런 기초 과목을 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통합사회 과목에서도 4개나 6개를 택한다는 겁니다. 과학에서도 한두 개를 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경계열 가는 친구도 학통과 아까 경제수학을 택했죠. 그 다음에 간호보건계열은 화학이나 생명학, 또 화학2나 생명학2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미적분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자연계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학, 지구학2에서 대학에서 이거 선택 과목을 요구를 합니다. 이걸 대학 요강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공학계열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하를 들어야 될 거고요. 학통과 미적분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2, 화학2, 생명2, 지구학2도 2개 내지 3개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술 체육계열은 아까 홍대 미대를 예를 들었듯이 자기가 해당하는 과목의 전문 교과나 아까 말한 교과 과목을 들어야 되겠죠.
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택하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서울대가 제공하는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는 대학 홈페이지도 있고 또 그 학교에도 이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 행정실이나 혹은 담임쌤께 이야기를 하면 이 파일을, PDF 파일을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잘 나온 것이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선택과목도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추천한 것이 건국대학이나 혹은 경희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료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이니까 걱정되는 게 많을 겁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정시가 좀 많아진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그동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중에 수시 모집이 너무 많았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정함과 공평함과 문제 때문에 정시를 열렸는데요. 이 정시를 열리는 것이 과연 우리 부산 지역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학생들이 먼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계속 그 선택 과목을 택할 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택할 때 그 중에 해야 될 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 진로에 대한 선택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직업군을 먼저 정하고 그 직업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지, 그 학과가 어느 대학에 있는지,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을 선택으로 들어야 되는지,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뭘 해야 되는지, 당연히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희망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그 학교에서, 물론 홀랜드나 이런 우리 그 진로에 관한 검사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프레디즈나 성인들이 하는 버크만이나 스트롱이나 굉장히 앞선 진로 검사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려우면 우리 학생이 중학교 때 관심을 가지는 과목, 또 이런 것도 좋겠죠. 관심을 가지고 잘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또 전공을 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또 이게 어려우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지, 뭐 우리가 바이오나 기본적으로 FAANG이라고 그러죠. FAANG를 해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페이스북이라거나 혹은 아마존이나 혹은 넷플릭스나 그다음 구글 같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은 당연히, 대학이 바라보는 것은 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이 인재라는 것이 기업들이 갈 방향과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기업들이 더 성장할 것인지를 보고 그게 맞는 인재를 대학에서 기른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중학교 때 고민하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교과목 공부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때 빠르게 해야 될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런 직업세계 혹은 전공 학과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1학년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전공 학과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정하고 그게 정해져야만이 선택 과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전공 적합성이라죠. 다른 활동들, 아이들이 진로나 봉사나 아까 말한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들도 관계되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에 대한 과목들은 당연히 공부를 잘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고 또 유사 과목들, 거기에 연결되는 과목들도 공부를 잘 해야 될 거고, 또 그런 것들이 학교 과목 교사가 기록해주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비록 학생부 전형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택 과목을 어떻게 택하는지, 또 살아가는데 이 고등학교 과정은 커먼 센스를 주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이니까 좀 이렇게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가 나가게 될 겁니다. 그 설문에다가 강의 평가라거나 혹은 또 부족한 부분들을 기록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담임에게 신청하면 이제 행정실에서 전화가 와서 1대1로 혹은 또 학생과 같이 이런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DK 국제어학당의 고등부 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중3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CDK 국제학당에서 제공하는 예비고 프로그램과 또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CDK 국제학당에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예비고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이 지역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별 내신 분석 자료이고요.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방법. 네 번째로는 중3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고등부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비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비고 대비반은 총 3개의 레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반, D반, K반. 먼저 C반은 월수금반이고요.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능률, 상승, 직독, 직해, 자이스토리, 기본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요. 문법은 어법 인사이트, 듣기는 마더텅 고2 영어 듣기, 어휘는 세듀, 보카를 쓰게 됩니다. 바로 윗레벨인 D반에서는 월수금과 화목토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교재는 C반과 모두 동일하나 리딩 교재를 자이스토리 기본형을 쓰게 됩니다. 가장 상위 레벨인 K반에서는 대부분의 교재가 바뀌게 되는데요. 먼저 리딩 모의고사 시간에는 자이스토리 완성을 쓰고요. 문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듣기가 마더텅 고3 수능 기출 영어 듣기로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죠.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EBS에 나오는 기출 보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희 CDK 국제학당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매년 출제되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학교별 유형 분석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주변에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개 학교 정도의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정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기본적으로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법, 일치, 어휘, 빈칸, 주제, 순서 등 수능에 출제되는 유형을 그대로 학교에서도 내신 시험으로 내고 있는데요. 출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난이도가 갈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빈칸 문제고요. 그 다음 순서, 어법, 일치 순이 되겠습니다. 금정고등학교의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법 문제가 중간고사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일치, 어휘, 빈칸 문제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러나 기말고사 때는 어법이 아니라 어휘 문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법과 빈칸, 일치 문제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고등학교 내신은 학교마다 부교재에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치는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내곤 합니다. 저희는 매번 시험이 끝날 때마다 그 학교 자료를 모아서 이 학교에서는 어디에서 문제를 많이 내는지,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항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산여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산여고는 중간고사에도 기말고사에도 빈칸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 어휘, 제목, 그리고 나서 어법이나 위치, 순서, 일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산영어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나 교과서나 부교재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외부 지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지문은 학생들이 사실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알 수 없는 외부에서 하나의 지문을 가지고 오셔서 그거를 변형해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실력으로 쳐야 된다고 보셔야죠. 다음은 이 근방에서 가장 내신을 따기가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덕문여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덕문여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어휘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숨겨진 사실은 뭐냐면 덕문여고에서는 매 학기 어휘 시험을 상당히 많은 개수를 칩니다. 보통 900개에서 1000개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휘 문제 비중이 높다는 게 결코 그냥 만만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위치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 비중이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수능 트렌드를 보면 1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높은 2등급 정도를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순서 문제 그리고 위치 문제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최근 트렌드를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단점은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기에 유리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고등학교입니다. 동래고등학교도 보시는 것처럼 어휘 문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고사 때는 빈칸 어법, 기말고사 때는 어법 일치 순서대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동래고등학교도 덕문여고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단어 리스트를 따로 내어주고 그 단어들을 통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실력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동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에서 문제가 대다수 출제가 되고 외부 지문은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학원 인근에 있는 4개 학교의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데요.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애는 그럼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요? 어떤 학교에 가면 내신 따기가 쉽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학생들마다 조금 성향이 맞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아이가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고요. 이 학생의 어떤 성격, 또 장단점, 영어만 놓고 봤을 때도 어떤 유형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2019년 9월 고1 모의고사 분석 자료입니다. 보시는 문제가 작년에 실제로 출제됐던 모의고사 39번 문장 끼워 넣기 삽입 문제입니다. 지금 첫 번째 주어진 문장, 이 문장을 화면에 있는 빨간색 1, 2, 3, 4, 5 중에 어디에 집어넣는 게 정답일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모의고사로 출제가 되고 나면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치게 되는데요. 중간고사를 칠 때 모든 학교가 이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이 모의고사의 삽입 문제로 출제된 문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변형을 하게 합니다. 변형을 한다는 건 삽입 문제를 어법 문제로 변형을 시키고 어법 문제가 아니라 또 어휘 문제로도 변형을 시키고 또는 순서 문제로도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정말 스펠링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아까 보셨듯이 실제로 시험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용인고에서 이 문제를 순서 문제로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변형 문제를 다 만들어진 자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선생님이면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내겠구나. 순서 문제라면 여기서 꼭 끊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법 문제라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어법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런 연습을 1학년, 2학년 때 많이 해놓게 되면 3학년이 되어서 EBS 교재를 공부할 때 아주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CDK 국제학당에서 제공하는 고등부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고1들은 2개의 레벨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 3회 수업을 진행합니다. 고2도 역시 주 3회고요. 그러나 고3은 이제 점점 다른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주 2회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부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먼저 듣기입니다. 듣기는 저레벨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듣고 받아쓰는 딕테이션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고레벨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듣기 문제를 맞추지만 본인이 실수거나 아니면 한두 가지 표현을 놓쳐서 오답이 생기는 경우 오답 위주의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휘와 독해, 문법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고난도의 교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문법의 경우에는 교재보다는 저희가 자체 제작한 프린트로 학생들이 나만의 문법 노트를 만들면서 스스로 모르는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부 수업은 시험을 대비하는 내신 대비 기간과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일반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와 수업 방식이 바뀌는데요. 먼저 시험 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교재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실력을 향상시키고요. 내신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시험 기간 4주 전부터
학교별, 교과서별로 학생들을 분반하여서 자료를 나눠주게 됩니다. 학교별 개별 자료에는 부교재 자료, 교과서 자료, 그리고 모의고사 자료가 있고요. 내신 기간에는 저희가 추가 선생님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아주 세밀하게 분반을 하여 맞춤식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모의고사는 고2 모의고사가 연 2회를 실시하게 되고요. 고3 모의고사를 연 2회를 실시하게 되고요. 또 고3들의 경우에는 고난도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유형에 항상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등부에서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본인의 수업 스케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각을 하게 되면 지각 시 학부모 문자 및 학생 경고가 나가게 되고요. 결석했을 때는 결석 시 확인 전화, 또 결석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 개별 보강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험 기간에 따로 연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학생 면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친구들과 다니는지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 학부모님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개인적인 지금 상황에 따라 수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출결이나 수업 태도, 공부 방식, 그리고 개인 사정에 대한 특이점을 항상 관찰을 하고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이 매번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항상 학생들의 문제를 분석해주고 또 점수가 올랐을 경우와 떨어졌을 경우에 각각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비를 면담을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특이사항이 발생할 때는 1차적으로 전화 면담을 실시하지만 만약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거나 또는 특이사항이 비슷한 게 있을 경우에는 대면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CDK 국제학당에서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진학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 2회 학생들이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모의고사 2번을 실시하고 나면 그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 진학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부족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성적, 생기부, 면접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CDK 국제학당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등부 경력이 20년이 넘은 전문 강사들이 있고요. 또한 학교별로 부교재나 모의고사, 교과서에 따라 자체 변형 문제를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시 강좌, 학부모 강연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항상 최신 정보에 따라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재원생들의 경우에 진학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대학에 자기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간 저희 CDK 국제학당에서는 서울권 대학, 또 경기권 대학, 그 밖에 지방 공립대 등 아주 많은 학교의 학생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진학한 대학생 선배와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 저희 아이가 어떤 특정 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면 그 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강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한국교원대학교의 수학교육과에 있는 학생인데요. 제 제자예요. 근데 그 학생이 내려와서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과 실제로 친구도 맺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하면서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맞춤형 개별 수업도 실시가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갖추고 있는 수준에 따라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가끔씩 아주 상당히 고레벨의 학생이거나 또는 아주 많이 지금 뒤처져 있는 학생들이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 한 분과 개별적으로 맞춤 수업을 실시해서 그 학생이 정규반에 투입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CDK 국제학당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중간에 잠시 떨어진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파란색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점수가 작게는 1, 2점에서 많게는 18점까지 오른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이처럼 저희 CDK 국제학당을 믿고 보내주신 많은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전국의 많은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수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3이건 고1이건 고2건 고3이건 항상 꾸준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무리 시험 유형이 바뀌고 입시 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만약에 자녀분들의 진학과 또 영어 학습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